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6월 15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감기가 안 나으셨군요. 라고 하는데, 아직 100% 회복된 건 아니고, 근데 확실히 지난 방송 때보다는 기침이 좀 덜 하죠.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는 약간 변화가 있어요. 광고 업체들은 다 같은데 멘트에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키치클럽입니다. 양재천의 감성 휴식터 키치클럽에서 영화 상영 시간 내내 나눠 마셔야 할 정도로 독한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를 런칭했습니다. 한 편의 영화처럼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밤,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디저트와 함께 나이트 시네마 한 잔 어떨까요? 낮에는 커피와 디저트가, 밤에는 와인과 안주들이 기다리고 있는 키치클럽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아니, 얼마 전에 이 키치클럽 사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칵테일 신제품을 개발 중인데 네이밍을 나이트 시네마로 해도 되겠느냐라고 해서 뭐 나야 상관없는데 대체 무슨 술이길래 네이밍을 나이트 시네마로 하냐라고 하니까, 영화 상영 시간이 보통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한 잔을 시키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나눠 마셔야 될 정도로 되게 독한 술이라서 나이트 시네마로 네이밍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네, 좋습니다 라고 해서 그게 런칭이 됐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저희 3주년 기념 파티가 이 키즈클럽에서 진행이 되는데, 뭐 그날 오시는 분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나이트 시네마 칵테일을 제가 한 잔씩 다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의왕역 인근에 위치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주말 음료와 함께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도서를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거트 음료와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맛은 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합니다.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해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용 좀 시네타운 3구 삼덕유황공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 읽고 한번 가볼까요? 팟빵에 달린 댓글인데요. 코코아 마녀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지난 방송 때 제가 감기 때문에 진짜 한마디 하고 기침하고 한마디 하고 기침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코코아 마녀님이 기침 빨리 나으시길, 근데 낮고 작고 차분한 음성도 듣기 편하고 좋아서 잘 들었습니다. 펄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추천했던 영화죠. 펄 재밌게 봤고, 그전 것도 엄청 보고 싶은데 수입을 해줬으면, 그전 게 이제 X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이 댓글을 제가 왜 읽었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톤 다운된 상태로 쭉 방송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분위기 처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나중에 편집할 때 제 음성을 들어보니까 뭐야, 꽤 괜찮은 듯? 아니,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큰 목소리를 못 낸 게 오히려 저도 편집하면서 들으니까 더 듣기 편한 거예요. 목소리도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뭐야, 앞으로 감기 걸린 셈 치고 방송을 해야 되나 싶어서, 오늘도 어차피 감기가 다 나은 건 아니니까 지난주와 비슷하게 좀 낮은 톤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괜찮으시죠? 네.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네, 고질라 -1, 펄, 원더랜드, 그리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 요 작품들 라이브 했던 거 올렸고요. 여기 편집본에는 제가 기침한 거 다 편집을 했으니까요. 아마 편집본 들으실 때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들 리뷰는 방송 말미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그냥 이번 주 개봉 영화 소개랑 OTT 추천작 이야기부터 하고 갈게요. 기대작이 3편이 있는데, 몽키맨 캐퍼슨 그리고 프렌치 수프, 요 3작품이 기대작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짧게만 소개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키맨인데요. 요게 지금 시사회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다음 주 월요일에 시사회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기분은 좋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가족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사회에 참석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고편만 봤을 때는 액션이 되게 화려하게 잘 뽑힌 것 같고, 영화 주제도 이제 가족의 복수를 하는 주인공을 이제 그리는 작품이다 보니까
뭔가 시원시원하게 좀 나와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기대작임에도 불구하고 시사회에 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몽키맨 개봉을 하고요. 요게 좀 화제가 됐던 게 그 조던필이 제작을 했어요. 그 처음에는 넷플릭스용으로 제작을 했는데 막상 완성본을 보니까 이거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극장에서도 충분히 통한다 라는 판단을 조던필이 해가지고 이제 극장 개봉까지 추진을 하게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가박스, 이게 또 좀 되게 서울 사람스럽게 메가박스라고 하고 싶은데 경상도인은 절대 안 되죠. 메가박스라고 하죠. 메가박스에서 메가박스에서 단독 개봉을 하니까요. 뭐 CGV나 롯데시네마에서는 개봉하지 않습니다. 예고편도 되게 잘 뽑혔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대작은 요 캐퍼슨이라는 작품인데요. 요 여자 주인공이 누구냐? 에밀리아 존스. 좀 익숙하죠? 좀 익숙하죠? 그 코다에서 열연을 펼쳐줬던 그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이제 주연을 맡은 차기작입니다. 캐퍼슨이라는, 제가 알기로는 동명의 소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호감이 있는 남자랑 썸을 타고 있는데 뭔가 그 남자한테서 뭐 수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저 남자가 나한테 보여줬던 모습이 뭐 진짜냐 아니냐, 뭐 요런 이제 의구심을 품은 채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이런 작품이고, 이게 시사회에 다녀오신 분들이 대체로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본 것도 아니고 시사회 다녀오신 분들이 굳이 막 뒷내용을 스포일러를 한 것도 아니라서 과연 이 여자 주인공이 의심을 했던 그 썸남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뭐 데이트 폭력남이라든가 이런 사람일지, 아니면은 오해에 의해서 뭔가 그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뭐 반전 요소가 있을지는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것도 제가 극장에서 챙겨보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렌치 스프라는 작품도 기대작인데 영화제를 통해서 국내에 먼저 공개가 됐었어요. 그때 영화제에서 챙겨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호평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한데, 한 가지 쎄한 게 뭐냐면은 이제 영화제까지 가서 보셨다는 거는 시네필이라는 얘기예요. 영화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신다는 이제 이야기고, 이 프렌치 스프 감독님이 트란 안홍이라는 감독님인데 이분의 전작이 그린 파파야 향기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종 영화제에서 막 수상을 엄청 많이 하고 되게 시네필들의 극찬을 받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되게 명작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또 뭐 베트남 전쟁 뭐 그 당시에 뭐 시대상을 방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되게 극찬이 있었던 그런 작품인데, 저도 좀 한껏 기대를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지루한 거예요, 보는 내내. 그래서 이거는 시네필용 영화구나. 나같이 일반 대중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힘든 영화구나, 이런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그 감독님의 작품이고 시네필들의 극찬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보긴 봐야겠는데, 이것도 좀 그린 파파야 향기처럼 보는 내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은 있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요 남녀 배우가 실제 부부였는데 20년 전에 이혼을 했대요. 근데 그 이혼한 부부를 감독이 굳이 남녀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의 광기가 보이는 작품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영화제에서 보고 오신 분이 시네필이 아니라도 먹히는 작품 같습니다. 영상의 90%가 음식 만드는 거라 지루하지 않습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시네요.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봐야지. 1885년에 프랑스를 배경으로 레스토랑 오너와 그를 위해 일하는 요리사와의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76회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이 돼가지고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근데 한 가지 또 불길한 예감은, 이렇게 해외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고 상을 받은 뒤에 국내에 뒤늦게 들어오는 작품들은 상영관이 없습니다. 무슨 뭐 아트 시네마 뭐 이런 데나 걸리지 상영관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되게 보기 힘든 시간대에만 걸릴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극장에서 강제로 못 보고 OTT를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떻게 개봉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소룡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개봉을 합니다. 요거는 극 영화는 아니고 다큐멘터리인데, 그 이소룡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소룡의 그 소위 말하는 짭이죠, 짭. 그 우리 나훈아의 짭, 너훈아 뭐 이런 게 있듯이 이소룡을 흉내냈던 이소룡의 이미테이션 배우들, 그런 배우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이거를 이제 영화제에서 미리 보고 오셨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좀 심도 있게 잘 다룬 작품이다. 이미테이션 배우를 뭐 다룬다고 해서 마냥 막 가볍게 다룬다거나 어쨌든 너희는 짭이잖아 뭐 이런 투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들에 대한 그 리스펙을 담아가지고 되게 제대로 잘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라고 하고요. 코미디언 이경규가 요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 이소룡들 상영회 할 때 이경규가 막 무대 인사도 가고 그러던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그 개봉작 소개를 마쳤고요. 지난주에 공개됐었던 OTT 공개작 중에서 추천할 만한 작품들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슬램덩크가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가 됐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죠. 저는 극장에서 3회차를 했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자막으로 먼저 보고 더빙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자막으로 이렇게 한번 봤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후기 쓸 때 좀 실언을 좀 했는데 여기 지금 HD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말 그대로 그 720p HD 화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HD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FHD라고 하더라고요. 1080p라고 합니다. 표기만 HD로 돼 있고 실제로는 1080p FHD로 나온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도 그 FHD 송출되는 작품들 다 그냥 HD라고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퍼스트 슬램덩크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물리매체로 소장을 하고 싶었는데 해외에 발매되는 블루레이는 4K 지원이 되는데 국내에 정식 발매되는 블루레이는 FHD로 이제 지원이 돼가지고 좀 아쉬웠죠. 근데 사실 FHD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되게 구린 것 같고 막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데 FHD도 충분합니다. 그냥 보고 즐기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솔직히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보는데 막 이 작품을 즐기는데 지장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FHD도 그냥 감상하시는 데는 뭐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아쉬운 건 그건 거죠. 그러니까 다 FHD면 모르겠어. 아니 멀쩡히 해외에는 4K로 발매를 해놓고 국내에 정식 수입을 할 때만 FHD로 다운돼서 들어온다라는 게 그게 좀 납득이 안 돼서 좀 기분이 나쁜 거죠. 그죠? 아싸리 그냥 다 FHD로 통일을 했으면은 뭐 별 생각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좀 기분이 나빠서 블루레이 소장까지는 안 하고 OTT를 기다려봐야지 라고 했더니 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발빠르게 이렇게 해주네요. 방금 또 그 경상도 특유의 발음이 나왔죠. 디즈니 플러스라고 해야 되는데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발매를 해줬는데 이게 더빙이랑 자막 버전 둘 다 지원을 해주는 것 같고요. 너무 좋은 작품이고 지금의 그 세대들은 우리 세대들이 이 슬램덩크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을 하이큐를 보면서 느낀다고 하던데 저희는 이 슬램덩크에서 어떤 꿈과 희망, 도전과 포기하지 않는 근성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운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마와의 토크쇼가 그 정액제 OTT는 아니고 이 단건 구매 형태로 올라왔어요. 요게 그 소지섭 배우가 그 국내 수입을 하는데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화제가 됐던 작품이기도 하고 오컬트 영화라고 해서 많은 오컬트 매니아들이 좀 기대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국내 영화제에서도 한번 먼저 상영이 됐는데 그때 영화제에서 접하신 분들이 명작이고 되게 잘 만들어진 오컬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입소문을 좀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1977년이 이제 배경인데 할로윈 그 전날 밤에 그 인기 토크쇼에서 오컬트적인 요소들 같은 거를 소재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악마의 씨였다, 악마가 봉인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를 이 토크쇼에 초대를 하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특이하게 파운드 푸티지 형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요게 파운드 푸티지라는 게 말 그대로 뭐 어디서 우연히 뭐 습득한 뭐 그런 비디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컨셉이 이거예요. 우연히 습득한 비디오를 재생을 해보니까 이런 영상이 나왔다. 요런 이제 컨셉인데 요게 그 라이브로 진행됐던 그 토크쇼 그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방영이 됐던 그 토크쇼의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재생을 한다. 뭐 요런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부터 해가지고 좀 독특한 작품이니까요.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이 데이빗 다스트 말치안 요 배우가 다른 작품에서는 주로 뭐 조연이나 단역 같은 것들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그 능력을 알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와 여기서 이 원맨쇼로
멱살 잡고 극을 끌고 나가는 그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서운 영화 못 보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오컬트 호러보다는 그냥 그 오컬트라는 그 자체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래킨다거나 막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거 못 보시는 분들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 뉴스 한번 소개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파라마운트 계약 종료로 인해서 6월 18일에 티빙에서 그 파라마운트에서 배급하는 그 영화들이 대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키노라이츠 기준으로 267편이 내려가는 걸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뭐 키노라이츠 기준이라서 실제 정확하게 딱 요 영화들이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라도 요 정도 영화들이 이제 티빙에서 다 내려갈 예정이니까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아직 못 본 작품이 있으시면은 빨리 챙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만한 게 그 아트버스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저도 요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블록버스터랑 아트랑 이제 합쳐진 그 합성어라고 하더라고요. 예술 영화로 나왔는데 이렇게 그 의외로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흥행을 한 경우 이제 아트버스터라고 한다라고 하고 그 기준점이 되는 관객 수가 10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트 영화로 제작이 됐지만 국내 관객 수가 10만을 넘기면은 아트버스터다. 이렇게 이제 기준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작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83만,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12만, 그녀가 37만, 그리고 인사이드 루인이 딱 10만, 한공주가 22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480만. 미쳤다. 근데 이거 저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저도 극장에서 봤는데 엄청 막 오열하면서 봤거든요. 극장에서 쪽팔릴 정도로. 근데 다 같이 오열하고 있어서 막 그렇게 뭐 부끄럽진 않았지만 어쨌든 야, 그렇게 됐는데 이 아트버스터를 왜 가져왔냐면은 지금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지금 9만 관객을 넘겼죠. 그래서 이번 주말 안에 그냥 제 생각에는 10만을 넘기게 될 것 같은데 10만을 넘기는 순간 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아트버스터 영화에 등극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항공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밀양 사건이 다시 또 화두에 오르면서 요 항공주가 각종 그 OTT나 아니면 그 VOD 서비스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죠. 그죠? 저도 이거 봤는데 너무 좀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볼 때보다 보고 나서의 그 후유증이 더 힘든 영화 같았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그 범행을 저지른 그 가해자들도 그 극악무도하지만 2차 가해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들의 부모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걸 눈 감아줬던 그 권력들, 그 어른들, 이런 사람들도 저는 뭐 2차 가해자라는 말을 붙이기 싫을 정도로 사실 저는 그분들도 그냥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더 좀 역하더라고요. 판결문 같은 거 돌아다니거든요. 그 판결문만 읽어보셔도 영화에서는 이제 미처 다 그리지 못한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행동들이 글로 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이런 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뭐 사적 제재가 옳다 그르다 이거를 저는 떠나서 하여튼 이건 제 생각인데 그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거는 피해자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1순위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것도 그 피해자의 보호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요 정도는 얘기하겠습니다. 듄 시리즈 듄 1, 2가 지금 6월 19일에 롯데시네마에서 재개봉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재개봉하네 뭐 잘됐네 이게 아니라 좀 반가웠던 게 듄 파트 2가 200만을 못 넘겼어요. 지금 199만 9천 지금 여기 199만 9,868명이에요.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이번 재개봉을 통해서 듄 파트 2가 그냥 200만이라는 그 수치를 좀 넘겨주기를 바라봅니다. 이미 다 매진이라고요? 그러면 200만 찍겠네. 미리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구독자 수가 드디어 1,5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문가들이나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그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는
뭐 재미 이런 걸 떠나서 깊이에 있어서는 다소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라이브에 와주시고 채팅 쳐주시고 이러시는 분들 모두 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컨셉이 막 무슨 비평가나 전문 영화 막 평론가처럼 이렇게 하는 컨셉보다는 그냥 보통 사람들끼리 영화수다를 떤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이 1500명은 그런 스타일이 좋아서 구독을 해주신 분들이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컨셉을 잃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가 이제 실사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캐스팅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모아나 역에는 캐서린 라가 아이아라는 분이 캐스팅이 됐고요. 마우이 역에는 드웨인 존슨 본인이 더빙도 하고 실사화 캐릭터 연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는 최초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캐스팅이 됐는데 그 캐스팅 이미지만 보면은 얼추 좀 매칭이 돼요. 그래서 요 모아나 지금 애니메이션 2편도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요게 시즌 2가 공개가 될 것이냐 시즌 2, 3로 공개가 될 것이냐 요걸로 루머가 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촬영을 했어요. 이 촬영 분량을 시즌 2로 낼 것이냐 아니면은 중간에 뚝 끊어가지고 시즌 2 시즌 3 이렇게 낼 것이냐 뭐 이거를 지금 뭐 고민하고 있다 이런 그 루머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뚝 끊어서 낸다면은 옛날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했었던 카지노나 넷플릭스에서 서비스가 됐던 더 글로리처럼 시즌마다의 그 완결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그냥 중간에 허리를 뚝 끊어가지고 시즌 2, 3 이렇게 그 내놓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구독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한 번에 다 공개를 하면은 그거 그냥 보고 끝이지만 이게 중간에 나눠져 있으면은 그 뒤에 시즌 3가 공개가 될 때 다시 한번 그 구독자 유입이 생기잖아요. 물론 그 넷플릭스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짜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즌마다의 그 완결성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중간에 뚝 끊어가지고 하는 거는 시청자 입장에서 좀 반칙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거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우스님이 시즌 3까지가 확정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해드릴 만한 영화 뉴스는 요 정도인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봤던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이드 아웃 2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캐릭터화 시킨 인간의 감정을 재미있고도 심도 있게 다뤄서 많은 사랑을 받은 인사이드 아웃의 후속작이 9년 만에 나왔습니다. 1편에서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요 5가지 감정을 다뤘고요. 때로는 슬픈 감정이 기쁜 감정만큼이나 중요할 수도 있다 요런 메시지도 있었고,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 요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보면은 가볍게 그냥 재밌게도 즐길 수가 있고, 요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보면은 되게 심도 있게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다룬 것 같아서 좀 감탄을 하면서 봤던 그런 작품인데, 이번 2편에서는 사춘기가 된 주인공 라일리에게 불안, 당황, 따분, 부럽 요런 4가지 감정이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제작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감정 개수만 추가가 되어서 동어 반복을 하지 않을까? 요런 우려감이 좀 들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 1편과 2편 사이에 이제 9년이라는 텀이 있었는데 이때 제작됐던 그 픽사 작품들이 기복이 좀 있었거든요. 좋았던 작품들도 물론 있죠. 뭐 코코, 뭐 인크레더블 2, 토이스토리 4, 뭐 소울, 뭐 루카, 엘리멘탈 이런 작품들은 좋았는데 함정 카드들이 뭐 제가 굳이 작품명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버즈 라이트이어 뭐 이런 함정 카드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몇 개가 있어서 약간 좀 불안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2편의 감독이 바뀌었어요. 1편의 감독님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좀 약간 불안 요소가 있고, 그리고 전작에서 1편에서 이미 이 정도면은 감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은데 굳이 속편을?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후속작 소식이 들렸을 때는 반가움과 좀 약간 우려감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새로운 감정을 그냥 단순히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다움을 찾아가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주제를 전작과 동일하게 쉽게 보면은 쉽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도 있게 보자면은 심도 있게 볼 수도 있게끔 잘 구성을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상 전에 했던 제 이런 모든 걱정들은 기우였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이 된 외동딸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정이입이 더 됐던 것 같아요. 개봉 당일에 혼자 자막으로 보고 오늘 낮에 와이프랑 애랑 저랑 이렇게 해서 더빙으로 한 번 더 보고 왔거든요. 애랑 같이 보니까 더 저희 애, 거기 나오는 라일리가 저희 애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사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행동들이 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 라일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와이프랑 서로 아이 컨택, 눈 마주치면서 막 웃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1편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주축이 되었다면은 2편에서는 기쁨과 불안이 주축이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2편에서 불안이라는 이 감정이 빌런의 포지션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다 보시면은 결국 이 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전작과 비슷한 결이긴 한데 불필요한 감정은 없다. 모든 감정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단 특정 감정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감정이 됐든 간에 특정 감정에 지나치게 매몰되면은 그거는 문제다 라는 거를 여기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편에서 그리고 있는 이 불안도 마찬가지죠. 이 적당한 불안감은 오히려 개인 발전의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일리 같은 경우에 이 불안이가 처음에 왔을 때 적당히 그냥 불안한 감정이 있었을 때는 그 아이스하키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새벽에 혼자 나가서 스스로 훈련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실 그런 게 개인 발전의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 노력이에요. 이 불안에 의해서.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입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나 입사 못하면 어떡하지?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적당한 불안감은 충분히 개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안이라는 이 감정에 매몰되어 버리면은 라일리도 마찬가지인데 불안이 싹 터서 생긴 신념이 어떤 개인의 발전과 연관이 된다기보다는 난 왜 이럴까라는 어떤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심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 시험 망칠 것 같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거는 긍정적으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작용이 됐다면은 나는 시험 망칠 거야. 나 같은 놈이 시험을 잘 볼 리가 없어. 막 이렇게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면 될 일도 안 된다. 오히려 스스로를 깎아먹는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이야기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임판호님이 개인적으로 불안, 당황, 따분, 불업 이런 감정들이 캐릭터화가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픽사가 또 해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저도 정확히 동일하게 봤고요.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불안장애 이런 걸 겪으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실제 그 증상이 왔을 때 공황 증상이나 이 불안 증상이 왔을 때에 자기의 그 머릿속을 이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너무 잘 시각화를 시켜놨다라고 하면서 되게 공감하는 글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후기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좀 전편만큼이나 좀 고심해서 만든 작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우선적으로 겁을 먹는 쪽으로 이미지를 생각했다라는 게 너무 찰떡입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의 대사 중에서 어른이 된다라는 게 기쁜 감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뭐 요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가 나왔을 때 저희 애가 갑자기 귓속말로 진짜 어른이 되면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어른이 되면은 기쁜 감정을 못 느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였을 때와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게 다 새롭고 모든 게 다 자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어릴 때는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지금 어른이 되어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어릴 때 먹었던 그 아이스크림에 비해서 이 느끼는 그 맛있음의 행복이 물론 행복하겠지만 그 어릴 때 그 행복만큼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를 겪으신 분들의
그 후기를 읽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공감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감정에서 이 기쁨이라는 그 자기 감정이 아예 없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런 증상을 겪고 있을 때. 아예 뭐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근데 이 인사이드 아웃 2를 보고 나서 이 기쁨이 그때 없었던 게 아니라 멀리 여행을 떠난 기쁨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고 있는 그 과정이었구나라는 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좀 묘사된 걸 확인을 하고 좀 많이 좀 감동을 받았다, 이런 식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묘사들을 진짜 잘 해놨던 것 같습니다. 더빙으로 볼 때 관크는 없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듣는 입장에 따라서는 좀 죄송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더빙은 어린 연령층이 많이 찾습니다. 특히 이런 전체 관람가 애니메이션의 더빙 상영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좀 낮아요. 그리고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낮 시간대라든가 아니면은 애매한 저녁 시간대, 이럴 때 가면은 나이대가 좀 어린 애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솔직히 지금 말씀하시는 광크의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오로지 이 작품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 이른 시간도 안 돼요. 뭐 9시, 8시 이런 상영도 안 돼요. 그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있고 아예 늦은 시간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빙으로 보실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왜 죄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애가 있는 입장에서는 애들이 많은 상영관에 들어갔을 때 좀 양해가 돼요. 애들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양해가 돼요. 그리고 좀 이해도 돼요. 부모인들 뭐 애들이 저렇게 하고 싶었을까, 이런 게 좀 이해가 됩니다. 애를 키워본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그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애를 키워본 경험이 없다던가 아니면 애를 키워봤더라도 그런 거에서 되게 예민하고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 내가 그걸 이해하니까 너도 그거 이해해야 돼 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분들도 본인 시간 내서 돈 써서 극장에 오는 건데 특정 시간대를 피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가 너무 좀 죄송한 거예요. 그분들도 자기 시간 될 때 보고 똑같은 돈 내고 볼 권리를 가지고 온 건데 너무 죄송한 거죠.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도 좀 죄송한 마음이 동시에 드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그 광크짓을 하고 있는데 제재를 하지 않는 부모라든가 애들만 넣어놓고 나가버리는, 누가 봐도 유치원생이나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보이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만 넣어놓고 부모는 나가버리는 그런 케이스는 솔직히 욕 처먹어야지. 그런 애들을 그런 애들은 애들도 애들인데 부모가 욕먹어야죠. 그거는 솔직히 저도 이해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양해를 부탁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애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엄빠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거는 욕 먹어야지. 애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욕 먹으면 괜히 저도 좀 미안해지고 나는 그런 적이 없었나 좀 되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개봉을 하면은 이제 더빙으로 볼지 자막으로 볼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항상 나 이거 더빙으로 봐 자막으로 봐 라는 질문을 하면은 둘 다 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기본 틀은 자막이 기본 틀이겠죠, 당연히. 제가 오늘 이 인사이드 아웃 2 보면서 놀랬던 게 더빙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더빙이 진짜 잘 됐어요. 이게 더빙 퀄리티가 높다라는 게 단순 그 성우들의 연기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녹음이 진짜 깔끔하게 잘 됐어요. 이거는 녹음도 잘 된 거고 배우들의 딕션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수준이냐면은 자막이 없음에도 어느 대사 하나 놓치는 거 없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저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은 한국 영화 고질병 중에 하나가 대사가 잘 안 들려요, 대사가 뭉개져요,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후시 녹음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인사이드 2를 보면서 간만에 한국어 대사가 자막 없이도 내 귀에 딱딱 꼽히는 경험을 극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빙 퀄리티가 진짜 잘 돼 있으니까요. 더빙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한 번쯤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전작이랑 이번 작품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 필요 없는 감정은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번 작품에서 거기에 추가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필요 없는 경험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추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쁨이가 이제 라일리의 좀 굴욕적인 기억들 있잖아요. 뭐 좀 부끄러웠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의 저편으로 다 넘겨버리거든요. 이제 폐기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기억들조차 하나로 다 모여서 지금의 라일리의 신념과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기억만 가지고 내가 잘했던 기억, 긍정적인 기억 이런 것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라고 해서 이제 올바른 인격체와 자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뭐 나쁜 행동을 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남들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스스로가 좀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무조건 덮어놓고 기억에서 잊기보다는 그런 경험들조차도 하나의 자양분이 되어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고 나의 신념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를 이번 작품에서 되게 시각화를 굉장히 잘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긴 신념이 어떤 모습의 신념이라도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 신념이 뭔지 정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내 스스로가 이런 사람 같기도 하고 저럴 때는 내 스스로가 저런 사람인 것 같아.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너무 잘 묘사를 했어요. 2번 봤다고 했잖아요. 2번 다 라일리와 감정들이 자기도 잘 모르겠는 그 자신의 신념을 꼭 끌어안고 다 같이 이해하는 그 장면에서 와, 2번 다 오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인파노님은 제가 2번 다 오열했다라고 하니까 좀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인사이드 아웃 2를 인파노님이랑 옆자리에 앉아서 나란히 같이 봤는데 저희가 이제 보러 들어가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보고 나서 운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서로 좀 모른 척 해주자. 서로 놀리더라도 우리끼리 놀리지 남들한테 에이 막 울었대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장면에서 안 울 수가 있었겠어요. 저 이제 그 장면에서 울었는데 괜히 이제 인파노님이 옆에 있으니까 제가 또 형이고 좀 센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흐르는데 막 안 운 척 하려고 일부러 물 마시는 척 하면서 이렇게 쓱 닦고 이렇게 페이크를 좀 주고 이제 영화가 끝났을 때는 뭐 영화 재밌네요 막 이러면서 되게 안 운 척, 태연한 척 막 이러면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2번째 볼 때 역시 제 가족들이랑 다 봤는데 와이프도 옆에서 오열하고 있고 저도 그 장면에서 똑같이 이렇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정작 저희 애가 울진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 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게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그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나조차도 스스로를 정의하기 힘들 수 있지만 그런 나라도 좀 많이 보듬어주고 스스로를 사랑해주자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고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자막 버전을 보면은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 추가로 자막이 하나가 더 떠요. 뭐냐면은 네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그 자막이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뜨는데 더빙이 그게 안 뜨더라고요. 그 자막이.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자막을 보고 이제 애랑 같이 보러 갈 때 미리 생각했던 그림은 그 자막이 딱 뜨는 순간 네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그 자막이 뜨는 순간 저희 애한테 똑같은 말을 이제 해주면서 약간 그 감동 모먼트를 자아내는 게 제 약간 그 계획 중에 하나였는데 그 자막이 안 뜨니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 얘기를 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1편에 이어서 성장은 그 어떤 나의 모습을 알아가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메시지로 읽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연령대별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변화 같은 것들을 이 정도 퀄리티로만 해줘도 라일리가 이제 대학교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라일리가 엄마가 됐을 때도 있고 뭐 그랬을 텐데 그때마다의 감정들을 이 정도로만 좀 묘사를 해주더라도 충분히 3편, 4편 나오더라도 좀 볼 의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2회차 할 때 좀 눈에 들어왔던 게 라일리 엄마가 빨간 안경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자꾸 이동진 평론가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이동진 평론가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좀 그냥 혼자 웃었습니다. 2회차 하면서 보면은 안경이 다 빨간 안경만 쓰고 있어요. 라이 엄마가. 그래서 되게 웃겼어요. 진짜 오랜만에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극장 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온 것 같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인사이드 아웃 2 가족 단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에는 20만을 넘기고 아마 제가 그래서 주말간에 100만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점심때 이미 100만을 넘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흥행 추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흥행 성공 법칙 중에 하나가 뭐였죠? 속편이
흥행한다 이런 게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좀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엘리멘탈 때랑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멘탈 관객수가 얼마였죠? 한번 볼까요? 제 생각에는 엘리멘탈보다 조금 더 관객수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엘리멘탈 관객수가 720만이네요. 800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편이 497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엘리멘탈 720만 받고 인사이드 아웃 2는 800만 한번 때려 맞춰 보겠습니다. 아님 말고 맞으면은 이거 나중에 쇼츠로 해가지고 컨텐츠가 뽑는 거고 네 과연 맞을지라고 하네요. 저희가 1시 40분 상영이었거든요, 더빙이. 근데 그 극장 매표소랑 매점 있는 거기에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다양한 연령층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런 모습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되게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핸섬 가이즈를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는 스포일러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직 개봉하지 않은 작품이고요. 핸섬 가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반 관객 최초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깜짝 무대 인사로 이성민 배우랑 공승연 배우가 이제 무대 인사로 왔었고, 이희준 배우 같은 경우는 공연 일정 때문에 이제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감독님도 오셨는데 이 감독님의 데뷔작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은 감독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성민 배우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장난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간절한 느낌으로 좀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은 요즘 관객들의 그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입소문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이성민 배우 같은 경우에 나는 지금 우리 작품에 너무 자신이 있고 여러분들이 웃다가 나가실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근데 입소문의 그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발 좀 좋게 잘 소문을 내주시길 바라고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뭐 이 살려달라는 표현이 좀 농담 반 진담 반이었겠지만 얼마나 지금 영화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좀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간접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손익분기점이 150만이라고요? 넘길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보는 내내 웃다 나왔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개봉한 작품들 중에서는 30일 때가 그랬는데 30일이 그 관객수가 얼마였지? 30일 손익분기점이 160만이었는데 210만 관객수를 기록을 했네요. 아마 제 예상에 이 30일이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한 200만 정도 그렇게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지금 하우스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진입 장벽이 일단 포스터랑 예고편이 진입 장벽이에요. 아니 마케팅을 왜 이렇게 했어? 진짜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저도 막상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아예 없었어요. 예고편 봐도 뭔가 쌈마이 느낌이 좀 나고, 그리고 포스터도 좀 그렇잖아요. 딱 봤을 때 보고 싶다라는 그 느낌보다는 무슨 약간 삼류 코미디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제일 먼저 딱 들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아예 없었거든요. 아니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꽤 신경 써서 잘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케팅이 안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사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제2의 30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B급 향기가 납니다. B급도 아니고 OCN에서 틀어줘도 안 볼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대부분 할 거란 말이에요. 저 역시도 했었고. 근데 시사회에 당첨돼서 가서 봤더니 웬걸? 영화가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입소문도 잘 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임파노님도 좀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터커 앤 데일 vs 이불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B급 영화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매니아층이 많은 작품인데 되게 못생긴 두 인물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계속 그 우연찮은 사고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이제 벌어지는 한바탕 대소동을 다룬 작품인데, 고어 씬들도 많이 나오고 그 고어 씬 와중에서도 계속 웃음을 자아내면서 매니아들을 생산한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기는 합니다. 저 역시도 보지는 못했고, 이 작품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들 좀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요 핸섬 가이즈의 시놉시스가 공개가 되었을 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시놉시스가 못생긴 두 인물이 나오고 이 인물들 주변에 우연찮은 사고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면서 생기는 일이다라는 이 시놉시스가 너무 똑같고, 이 예고편에 나오는 특정 장면들도 이 터커 앤 데일 vs 이블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랑 좀 겹치면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했어요. 아 이거 그냥 표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는데,
정식 리메이크작이라는 그 기사가 일반 관객 시사회에 공개하기 너무 직전에 났어요. 첫 예고편 공개 시점에 그 기사를 내줬어도 좀 충분했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그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역시도 전략이 아니었을까? 왜냐면은 야 이거 표절인 거 아니야? 라는 것조차도 좀 바이럴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입에 좀 어떻게든 많이 오르내리게 하려고 일부러 좀 늦게 공개를 한 건가? 요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진실은 모르지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면은 뭐냐면은, 저는 진짜 유쾌하게 막 웃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블데드 감성이 낭낭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이제 연쇄살인마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핸섬 가이즈 같은 경우는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오컬트 요소랑 좀 엮어요. 이거는 그 시놉시스가 공개가 된 겁니다. 공개가 된 거라서 요거는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인물이 전원 생활을 하려고 낡은 집을 샀는데, 이 집 지하에서 악령이 깨어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악령이 깨어나는 그 과정과 악령이 깨어난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블레드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거는 이블레드의 오마주다라고 이제 많이 느껴질 정도로 좀 많이 그 법칙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상영 시간 내내 미친 듯이 웃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적응을 못 해버리면은 다소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 상영관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다 막 빵빵 터지면서 막 엄청 웃으면서 그렇게 봤는데, 이게 실제 정식 개봉 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고, 지금 인파도님이 수위를 물어보셨잖아요. 원작의 경우에 그 청불이에요. 그래서 되게 고어한 연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보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직접적인 잔인한 묘사들이 과감하게 나오는 그런 작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핸섬 가이즈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 관람갑니다. 일단 등급부터가 15세예요. 잔인한 상황까지는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갈아버리는 기계에 사람이 갈려버린다라는 그 상황은 만듭니다.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묘사하진 않아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청불과 15세 사이에 그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치고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고, 잔인한 연출이 나올 때는 막 이런 감정까지 좀 가요. 막 이러다가 이런 바로 직후에 바로 빵 터질 수 있는 그런 게 나와가지고 하다가 막 웃고 하다가 웃고 막 이러니까 이게 무섭고 좀 공포스러운 연출도 있고 좀 잔인한 연출도 계속 나오는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 빵빵 터지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약간 좀 희석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본 작품이니까요, B급 취향이신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작품이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영화 외적인 이야기인데, 여기 공승연 배우가 나오잖아요. 근데 무대 인사에 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뭐 이목구비 뚜렷하고 예쁜 배우 이 정도의 이미지만 있었는데, 참고로 이성민 배우는 스크린이나 실물이랑 똑같습니다. 공승연 배우는 실물이 와 미쳤어요. 비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다 못 담는다라는 느낌? 실제로 공승연 배우가 무대 인사를 하고 퇴장한 다음에 이 핸섬 가이즈가 상영이 되면서 이제 공승연 배우가 화면에 딱 나오는데, 물론 그 화면상에서도 예쁘지만 그 내가 방금까지 내 눈앞에서 봤던 그 정도의 아우라는 또 화면에서 아닌 거예요. 이쁘긴 이쁜데. 그래서 확실히 이 카메라 너프를 당하는 배우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공승연 배우는 오히려 이 카메라의 피해자가 아닌가. 실물이 진짜 훨씬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십니다. 나이트 시네마님은 이블데드 좋아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1편은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그 중간 단계는 다 건너뛰고 바로 이블데드 라이즈를 봤는데 둘 다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소개해드릴 밤낚시라는 작품을 또 보고 왔습니다. 이게 장편 영화처럼 등급 분류 같은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가지고 극장에서 정식으로 상영하는 거는 요 밤낚시가 최초의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 용어를, 영화도 이제 쇼폼 시대라고 하면서 이제 마케팅을 하던데, 저희는 쇼폼 영화를 옛날부터 단편 영화라고 이야기해오고 있었죠. 근데 이제 마케팅 용어로 이런 쇼폼 영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오그라드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냥 단편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닝타임은 13분 정도가 되고 티켓값은 1,000원입니다. 너무 저렴하죠. 부담없이 그냥 볼 수가 있죠. 영화가 13분인데 광고도 과연 10분을 할까?
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었는데 광고 10분 다 하고요. 광고 10분, 영화 13분 이렇게 흘러가는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좀 독특한 개봉 형식에서 조금 관심이 갔는데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 100% PPL 덩어리겠구나. 아니 뭐야 아이오닉을 타고 나와? 아 이거 아이오닉 PPL이겠네 라고 하면서 약간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우려했던 것만큼 막 그렇진 않고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내장 카메라로만 촬영을 한 작품이라서 오히려 이 아이오닉 차가 전신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이드 카메라나 아니면 그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 카메라 아니면 전면 카메라 요렇게만 시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잘 썼다고 느끼는 게 이런 제한된 시야를 통해서 서스펜스를 만들어 나가요. 이게 진짜 잘 만든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시도잖아요.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내장 카메라를 통해서만 영화를 촬영을 한다. 없었던 시도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그 연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뭐 어떻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런 시도 자체는 되게 신선했고 나름 이 13분 안에 뭐 반전도 있고 되게 내용을 잘 꾸려놓은 것 같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랐던 거는 상영관이 거의 만석이었어요. 3, 4자리 비었나? 그걸 보면서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런 작품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게 먹힌다는 거를 알게 되면은 이런 작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간격으로 깔리던 그 10분짜리 광고가 13분 남짓한 그 시간마다 계속 틀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극장 입장에서 이게 먹힌다라는 거를 알게 된 이상 제 생각에는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2의 이런 단편 영화 개봉 케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약간 그 찔러보기 식으로 이제 개봉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전례가 없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먹힌다는 걸 알았다? 이제 계속 줄줄이 이런 작품 제작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모르겠어요. 이게 대세가 될 거라는 생각까지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고 가장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추후에 몇 편 더 이런 작품이 계속 꾸준히 나오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건 너무 좀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알바들이 좋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마다 청소하고 장비 체크하고 이러면 됐는데 이제는 길게는 그 광고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한 30분 주기로 계속 청소하고 시설물 정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객들도 30분 주기로 계속 물갈이가 되면은 알바들이 너무 극한 직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대세가 된다면은.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좀 어지럽 생각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코로나 때 봤던 그런 기억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 범죄도시가 유행할 때였나? 뭐 어쨌든 그때 알바들이 진짜 피똥 쌌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코로나라고 해서 알바 수는 줄여놨는데 그 갑자기 막 흥행하는 영화가 나와버리면은 알바 수는 늘리지도 않고 기존의 알바 수로 그 많은 관객들을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 알바들이 진짜 완전 그때 너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극장 측이 좀 양아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좀 사람을 더 뽑든가 한시적으로라도 흥행하고 있는 영화가 있으면은 그 상영 기간 때만이라도 좀 유동적으로 더 뽑든가 왜 그걸 안 하고 저렇게 기존 알바들을 개고생 시킬까. 근데 이런 단편 영화들이 좀 극장에 걸리는 게 좀 유행이 되면은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오지랖적인 걱정을 좀 해봤습니다. 1,000원에 13분이면은 이것만 봐야지라고 해서 극장을 뭐 굳이 안 가셔도 뭐 예를 들어서 인사이드 아웃 2 보러 갔는데 13분 정도 일찍 출발해가지고 간편하게 요거 한 편 보고 이제 인사이드 아웃 보고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겸사겸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도 1,000원이니까 얼마나 부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시간을 살짝 넘겼네요. 그래서 그래도 지난 방송 때 이제 기침한다고 좀 많이 짧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길게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제가 휴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저희 부모님이 올라오십니다. 저희 집에서 주무실 거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주무시는데 거기서 막 방송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금요일로 당길까? 근데 금요일은 3주년 파티인데 그럼 목요일로 당길까? 근데 목요일로 당기면은 제가 방송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월화 휴가지. 수요일 하루에 어떤 영화를 보고 준비를 해서 목요일에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굳이 안 보더라도 뭐 다음 주 개봉작 소개 같은 걸 하더라도 하루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그 좀 고려를 했을 때 무리해서 방송하느니 좀 휴방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는 휴방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